안녕하세요. 법과생활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주간에 걸쳐서 생명공학과 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또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자료를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생명의 발생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생명공학 기술과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체내 수정에 의한 배아 생성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체외 수정에 의한 배아 생성 두 가지 방법. 여러분 이 표를 잘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이 표를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시고 각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생명공학 기술이 투입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는 어떤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외 수정에서 인공 수정에 의한 이 단계에서는 어떤 생명공학 기술이 투입할 수 있었고 여기서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기 네 번째 배아복제, 체세포 배아복제가 생성되는 이 단계에서는 또 남자의 정자 없이 여자의 난자와 체세포만으로 배아를 형성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인공수정 단계에서는 수정에 성공해서 착상전 진단을 해서 선별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은 여성의 자궁에 이식을 할지 폐기할지 남은 잉여 배아는 냉동 보관할지 아니면 줄기세포를 추출할지 결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식하고 남은 잉여 배아는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어떻게 연구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배아복제 연구 단계에서든 시험관하기에 의해서든 착상전 진단을 하게 됐는데 이 착상전 진단 단계에서의 그 유전자 진단 이런 것이 선별적인 배아 이식의 허용 문제라든지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선별해서 자궁에 이식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옳은 일인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기에게 특별하게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내 수정에 의해서 이제 산전 진단을 거쳐서 선별행위를 하고 이때 장애가 있다고 하면 임신 중절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과 법 시간은 이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수업을 나갔는데요. 생명공학과 법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고 있는 생명윤리 과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 발달에 따라서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해서 윤리적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것은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적용 모델이라든지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는 사례 연구 접근법, 그리고 종교적 접근법, 특히 종교적 접근법에서는 수백 년간 그 노하우가 축적된 카톨릭 생명윤리학, 그리고 기독교 생명윤리학도 있죠. 비종교적 접근법에는 또 그런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에 의한 접근법이라든지 카메룬의 value be do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명윤리 수업 시간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명공학과 법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 속의 의료법이라고 2주에 걸쳐서 수업을 나가려고 합니다. 생활 속의 의료법은 우리가 실제 사례를 보고선 그 사례에서 의료법에 대해서 의료법 해당 조항을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한번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가 4학년 졸업하고 나면 국가시험, 간호사 국가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건의료관계법규를 그 과목과 이제 4학년 2학기 때 여러분이 보건의료관계법규를 배우게 될 텐데요. 4학년 2학기 때 한 11개 법률을 지금 개정이 돼서 12개 법률을 봐야 돼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너무 국가시험과 너무 인접해서 맞닥뜨려서 여러분들이 법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2학년 1학기 때인 이 법과 생활 과목에서 미리 보건의료관계법규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의료법 부분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사례를 보고서 이게 의료법의 몇 조항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걸 미리 한번 확인해 보고자 이번 시간과 이번 주 5주차와 다음 주 6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떤 거를 보는지 한번 PPT 자료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속의 의료법이고요.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벚꽃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구경도 잘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벚꽃 여러분 꽃 보시라고 첫 장에 벚꽃을 해놨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 경기도청 앞이에요. 경기도청 앞에 이제 벚꽃길이 굉장히 수원에서 유명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청에 원래 주차하고 그 꽃길을 걷게 돼 있는데 경기도청 안에 주차할 수 없다고 지난 주말에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벚꽃 아주 피크일 것 같아서 이번 주말까지가 아주 만개할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가 벚꽃이 펴도 잘 못 보러 갈 것 같아서 이 사진은 작년 2019년 4월 9일 날 경기도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도청 앞으로 사진을 벚꽃을 보러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라 여러분도 벚꽃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벚꽃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의료법 이 수업은 1. 사례 연습, 2. 심화 학습해서 1교시의 사례 연습, 실제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그런 사례들을 확인을 해보고 어느 의료법에서 몇 조 위반인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확인하면서 2교시 때 심화학습에서 의료법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학습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볼 사례 연습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사례입니다. 네,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에서 보면은 장땡땡 할아버지 작년 2019년 8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이 100세셨어요. 그래서 장땡땡 할아버지, 제가 땡땡으로 한 게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 이제 명예훼손도 걸릴 수 있어서 제가 장땡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이름이 있긴 해요. 네. 장땡땡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독특한 한방 의술로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여 현대판 화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침사 자격증만 있고 한의사 자격증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침술과 한방 의술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해서 양방에서 도저히 손쓸 수 없다. 이제 우린 뭐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한 그런 난치병 환자들을 이제 침술과 적절한 한방 의술로 치료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판 화타 중에서도 원조 화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죽는 경우도 있으셨겠죠.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검찰은 장땡땡 할아버지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북 군산에서 환자 한 명당 50만 원을 받고 진료하고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등 약 2,600여 차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약 10억여 원의 이득을 취득했던 혐의로 장땡땡 할아버지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해서 증거화 된 것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 2,600여 차례 약 10억 원의 이득을 취한 건데 그 앞뒤로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 하셨던 거죠. 근데 압수수색했을 당시에는 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만 확보돼서 증거화된 것만 약 10억여 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무면허 의료 행위는 우리 의료법 제27조에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항을 한번 볼까요? 의료법 제27조 적용 법조를 보면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이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원래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적용을 받는 거죠.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해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걸 위반하면 의료법 제87조의 이 벌칙 조항인데요.
제2항 제2호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료법 요게 적용된 게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게 제5조가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특별한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인데 업으로 한 행위는 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법은 기본법이고 의료법에 더 가중처벌할 이런 사항들은 이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업으로 하는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을 한다. 그래서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 돈,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가한다라고 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선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호를 보면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2호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호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이렇게 업으로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금액에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돈을 받고 했으면 우리 법원은 업으로 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땡땡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2,600여 차례에 걸쳐서 그 영리 목적 이득을 취한 것도 약 10여 원이 되니까는 당연히 업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형량을 보시면 여러분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법 87조의 이 벌칙 조항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여러분 판단이 되시나요? 금액이 5천만 원이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징역형은 이제 교도소에서 사는 거잖아요. 벌금보다 더 무거운 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기 또는 2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5년이지 않냐 하는데 2년보다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무기가 있고 최하 2년 이상이고 얘는 5년 이하 그 밑으로는 1개월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더 중한 벌이에요. 그래서 업으로 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돼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네. 여기 장땡땡 할아버지는 어떻게 처벌받았나 볼까요? 네, 2006년 12월 28일 압수수색해서 증거가 확보된 그런 자료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6년 12월 28일 전주지방법원은 장땡땡 할아버지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장땡땡 할아버지는 그거에 불복해서 또 항소를 하셨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면 교도소 가나요? 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년간. 그래서 4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교도소는 가지 않는 거고, 벌금을 왜 1,000만 원밖에 안 선고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법조문을 봤죠. 맥시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득을 올린 게 10억 원인데 장땡땡 할아버지가 벌금형 부과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을 지금 선고한 거예요. 그리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는 2007년 10월 12일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이제 장땡땡 할아버지에게 항소 기각을 선고하고 또 기각을 당해서 장땡땡 할아버지가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죠. 상고를 해서 2012년 7월 5일 대법원은 장땡땡 할아버지에게 상고 기각 1심 형량을 형 확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1심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이죠. 항소를 하게 되면 고등법원으로 가게 돼 있는데 같은 전주지방법원으로 간 거로 보면 1심 법원은 단독 판사 한 명이 판결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단독 판사였고 항소심에서는 전주지방법원 여기 2심은 판사 3명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심과 우배석, 좌배석 이렇게 3명이고 여기가 3명이 판결한 그런 1심 판결이었다면은 그 다음으로 2심에서는 고등법원으로 갔을 거예요. 그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서 형을 확정했죠. 그래서 여기 옆에 사진에 나와 있으신 분들은 실제 이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장땡땡 할아버지한테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잘 받은 완치되신 그런 분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구명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하고 했던 거죠. 앞에서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장땡땡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는 화타 이렇게 해서 막 지금 전주지방법원, 네, 광주 고등법원이네요. 2심 법원은 네, 그래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법원 판결 요지를 보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 방법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해도 국가로부터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 그 사람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된다 하더라도 면허 없이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형태의 자격 인증을 하는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며 불법 의료행위가 단순히 특정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예전에 많이 썼어요. 이중부정은 어긋난다는 거죠. 사회상규에 어긋난다. 전문교육이나 전문서적을 통하지 않고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터득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하기 어렵다. 네, 우리도 의료인,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되려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4학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간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혼자 터득했다고 해서 사람들 치료해주고 이러면 무면허 의료행위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업으로 돈 받고 한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본 것 같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적용되겠고 업으로 하지 않은 그냥 돈 받지 않고 한 경우에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해서 이 27조를 보면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호사면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해야 되지 여러분이 뭐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되겠죠. 무면허 의료행위로 27조에서 처벌받으면 87조의 제2항의 제2호에 27조의 제1항을 위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에서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4년 이렇게 선고가 되면 형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어요. 3년까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서 4년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서 4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을 보시면은요, 장땡땡 할아버지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가 이 사안의 쟁점이었습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교시 때 이 범죄 성립하는 3단계의 표를 한번 봤었는데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있다고 무조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 우리 법조문에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 법조문과 그 행위가 일치할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인데 이 위법한 행위를 봐준다고 해야 될까요?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지만 한 5가지 종류를 들어서 이거에 해당되면 위법성을 조각시켜 줄게, 없는 걸로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조, 형법 20조에서 24조까지 20조의 이제 정당행위, 2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의자의 승낙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장땡땡 할아버지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가 이 사안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땡땡 할아버지 측의 주장은 현대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고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양방에서도 할 수 없는 이런 환자들을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다. 그리고 비록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말기 암 환자를 고치고 난치병을 고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행위다라고 주장한 거죠.
따라서 장땡땡 할아버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검찰 주장은 법원 판단과 동일하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형법 제2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정당 행위죠. 이 형법 제20조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하면은 인정이 되면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죠. 우리 형법 교과서 이재상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사회상규란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을 의미한다. 판례가 인정한 예로는 상대방의 도발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행위, 이런 것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례가 인정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둔 취지와 국민 법감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면허제도를 둔 취지는 의료행위는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상당 기간 임상실습을 한 이후에 국가의 검증, 자격시험을 거친 사람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대하여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비 의료인의 창궐을 막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국가 의료제도의 기초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이를 허용할 정도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겠지만 어느 경우를 인정하고 어느 경우를 불인정할 경우 법 적용에 평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판례들을 보면요. 한방 관련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침술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2003년도에 판결을 내렸네요. 대법원 판결문인데 2003은 이제 기소를 하게 된, 상고를 하게 된 그 연도고요. 도라고 되어 있는 게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보면 다 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형사 판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다 대법원까지 간 게 형사 판결인 거예요. 침술행위가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것도 대법원이 판결한 예가 있고요. 외국 침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가지고 국내에서도 침술원을 열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판례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이메일 보내시거나 자유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